김민주는 이른 아침 낡은 정장을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섰다. 서울의 마천루를 배경으로 우뚝 솟은 신성그룹 본사 건물은 그의 눈에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오늘부터 그는 이곳의 신입사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는 화마 H.O. 모 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아버지는 저명한 과학자였지만 그의 죽음은 의문의 화재 사고로 처리되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연구실에 남아있던 유일한 흔적인 녹슨 금속 조각이 박힌 낡은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과 함께 민준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겼다. 신성그룹 사옥은 화려했지만 민준에게는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다. 번쩍이는 로비,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그의 낡은 옷차림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의 팀은 신성그룹의 핵심 사업인 신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였다. 팀원들은 대부분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었고 그들 사이에서 민주는 마치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특히 팀장 최수진은 냉철하고 도도한 인상을 풍겼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준 씨, 신입 교육은 잘 받았겠죠? 우리 팀은 능력 없으면 바로 도태됩니다. 그녀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민준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의 책상은 창가 구석에 놓여 있었고 오래된 컴퓨터 한 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했다. 그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텅 빈 식당 구석에서 싸구려 샌드위치를 먹었다. 다른 팀원들은 최수진 팀장을 중심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는 듯했다. 민주는 그들의 대화에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다. 오후 회의 시간, 최수진 팀장은 민준에게 복잡한 자료 분석 업무를 던져주었다. 그것은 신입사원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다. 박민준 씨, 오늘 저녁까지 이 자료들 모두 분석해서 보고서로 제출하세요. 못하면 내일부턴 출근하지 마시죠. 최수진 팀장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온종일 컴퓨터 앞에서 씨름했지만 복잡한 데이터들은 그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다. 그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주머니에 든 낡은 시계가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하나둘 사무실을 나섰다. 최수진 팀장은 민준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민준은 홀로 텅 빈 사무실에 남아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눈앞은 막막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그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휩싸였다. 그의 손에 들린 시계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씨 되십니까? 저는 박승우 실장입니다. 최수진 팀장님께 박민준 씨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박민준 씨는 우리 신성그룹과는 맞지 않는 분 같습니다. 내일부턴 출근하지 마시죠. 박승우 실장은 신성그룹의 핵심 브레인이자 최수진 팀장의 오른팔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냉혹한 성격으로 유명했고 민준 아버지의 화재 사고에도 관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박승우 실장은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이었다. 민준은 경악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낡은 시계 속에
그리고 최수진 팀장과 박승우 실장의 음모 속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그는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의 손목에 묶인 낡은 시계가 뜨겁게 느껴졌다. 김민준의 자취방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컴퓨터 불빛으로 환했다. 박승우 실장의 냉혹한 경고는 그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낡은 시계 속 금속 조각은 손에서 식지 않는 열기를 뿜어내는 듯했다. 민주는 잠 못 이루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들을 다시 뒤적였다. 낡은 하드 드라이브 속에서 암호화된 파일들을 발견했다. 파일 이름은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로 가득했다. 민주는 그것들을 해독하려 애썼지만 그의 코딩 실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책상 옆에 놓인 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가 희미하게 빛났다. 시계의 뒷면, 금속 조각에 새겨진 문양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문양은 마치 컴퓨터 자판의 특정 키들과 비슷해 보였다. 민주는 낡은 시계를 들고 컴퓨터 자판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계에 새겨진 문양과 자판의 키들을 연결시키려 애썼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끈질긴 집념이 담겨 있었다. 그때 바미가 그의 발치에 다가와 녀석의 코로 그의 손에 들린 시계를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컴퓨터 자판 위로 올라갔다. 다닥다다닥. 바미는 녀석의 발톱으로 자판 위를 맹렬하게 긁기 시작했다. 녀석의 발톱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고 화면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나타났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봤지. 여기에 뭔가 있어, 이걸 알아봐줘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주는 바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바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려주는 암호를 직접 입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바미가 입력한 글자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복잡한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웹사이트의 주소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민주는 바미가 지시하는 대로 글자들을 조합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드르륵 낡은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창이 열렸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있었다. 수십 장의 사진들과 함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 이 교수가 박승우 실장과 최수진 팀장에게 협박당하는 모습, 그리고 이들의 뒤에 숨겨진 신성그룹 회장 김건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은 아버지와 박 실장, 최 팀장의 대화였다. 김건우 회장은 아버지의 연구 결과를 강탈하고 아버지를 살해했던 것이다.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의 비명 소리와 함께 박 실장과 최 팀장이 사고 현장을 조작하는 듯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민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다. 김건우 회장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작업실에 유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바미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바미가 짖지 않고 꼬리만 친 것은 박 실장이 금고를 훔쳐가는 것을 막고 민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바미가 컴퓨터 자판을 긁은 것은 김건우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암호였다. 민준은 바미를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바미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때 집안의 벨이 울렸다.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박승우 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준 씨, 혹시 집안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특히 서재 쪽은 괜찮으신지.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다.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바미는 박승우 실장을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박승우 실장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다. 박승우 실장의 등장에 김민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서늘한 눈빛은 민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바미가 건넨 단서들, 그리고 눈앞의 위협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그는 바미의 눈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녀석은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그날 밤 민준은 바미를 품에 안고 다시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여전히 어지럽혀진 채 과거의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민준은 바미가 물어왔던 낡은 쪽지 조각을 꺼내 들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희미한 글자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양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준은 그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 낡은 시계의 뒷면에 새겨진 문양과 비슷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민준이 쪽지에 집중하는 동안 바미가 책상 위로 올라왔다. 녀석은 코로 쪽지 조각을 툭툭 건드리더니 녀석의 발톱으로 책상 위를 긁기 시작했다. 쓱, 쓱. 낡은 책상 위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다. 민준은 직감했다. 바미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민준은 바미가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바미는 민준이 책상 위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 그의 지갑 속에 있던 아버지의 낡은 명함을 툭툭 건드렸다. 명함 뒷면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바미는 다시 흙 묻은 발톱으로 명함에 그려진 기호 중 특정 기호를 긁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기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민준은 바미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복잡한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웹사이트의 주소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민준은 바미가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드르륵 낡은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창이 열렸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있었다. 수십 장의 사진들과 함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 이 교수가 박승우 실장과 최수진 팀장에게 협박당하는 모습, 그리고 이들의 뒤에 숨겨진 신성그룹 회장 김건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은 아버지와 박 실장, 최 팀장의 대화였다. 김건우 회장은 아버지의 연구 결과를 강탈하고 아버지를 살해했던 것이다.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의 비명소리와 함께 박 실장과 최 팀장이 사고 현장을 조작하는 듯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민주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다. 김건우 회장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작업실에 유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바미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바미가 짖지 않고 꼬리만 친 것은 박 실장이 금고를 훔쳐가는 것을 막고 민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바미가 컴퓨터 자판을 긁은 것은 김건우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암호였다. 민준은 바미를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바미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때 집안의 벨이 울렸다.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박승우 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준 씨, 혹시 집안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특히 서재 쪽은 괜찮으신지.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다.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바미는 박승우 실장을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박승우 실장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다. 민준의 자취방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컴퓨터 불빛으로 환했다. 박승우 실장의 냉혹한 경고는 그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낡은 시계 속 금속 조각은 손에서 식지 않는 열기를 뿜어내는 듯했다. 민준은 잠못 이루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들을 다시 뒤적였다. 낡은 하드드라이브 속에서 암호화된 파일들을 발견했다. 파일 이름은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로 가득했다. 민준은 그것들을 해독하려 애썼지만 그의 코딩 실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책상 옆에 놓인 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가 희미하게 빛났다. 시계의 뒷면, 금속 조각에 새겨진 문양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문양은 마치 컴퓨터 자판의 특정 키들과 비슷해 보였다. 민준은 낡은 시계를 들고 컴퓨터 자판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계에 새겨진 문양과 자판의 키들을 연결시키려 애썼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끈질긴 집념이 담겨 있었다. 그때 바미가 그의 발치에 다가와 녀석의 코로 그의 손에 들린 시계를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컴퓨터 자판 위로 올라갔다. 다닥다다닥. 바미는 녀석의 발톱으로 자판 위를 맹렬하게 긁기 시작했다. 녀석의 발톱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고 화면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나타났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봤지, 여기에 뭔가 있어, 이걸 알아봐줘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준은 바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바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려주는 암호를 직접 입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은 바미가 입력한 글자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복잡한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웹사이트의 주소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민준은 바미가 지시하는 대로 글자들을 조합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드르륵 낡은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창이 열렸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있었다. 수십 장의 사진들과 함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 이 교수가 박승우 실장과 최수진 팀장에게 협박당하는 모습, 그리고 이들의 뒤에 숨겨진 신성그룹 회장 김건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은 아버지와 박 실장,
최 팀장의 대화였다. 김건우 회장은 아버지의 연구 결과를 강탈하고 아버지를 살해했던 것이다.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의 비명소리와 함께 박 실장과 최 팀장이 사고 현장을 조작하는 듯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민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다. 김건우 회장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작업실에 유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밤이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밤이가 짖지 않고 꼬리만 친 것은 박 실장이 금고를 훔쳐가는 것을 막고 민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밤이가 컴퓨터 자판을 긁은 것은 김건우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암호였다. 민준은 밤이를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밤이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때 집안에 벨이 울렸다.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박승우 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준 씨, 혹시 집안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특히 서재 쪽은 괜찮으신지.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다.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밤이는 박승우 실장을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박승우 실장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다. 밤 11시 45분 도시 외곽에 폐쇄된 비밀 창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자정 12시 이성호가 마지막 밀수 작전을 감행할 시한이 1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민주는 정우 그리고 밤이와 함께 낡은 창고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가 코를 찔렀다.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박 노인의 명예 그리고 진실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밤이는 민준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비밀 창고 안은 낡은 상자들과 불법적으로 거래된 미술품들로 가득했다. 습기와 먼지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밤이는 민준의 손에 있는 리드 줄을 이끌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상자들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민준은 밤이의 지시에 따라 손전등을 비췄다. 희미한 불빛 아래 이성호와 그의 부하들이 위조 미술품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이성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미술품 밀반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이성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불법 거래한 미술품들을 해외로 빼돌리려 하고 있었다. 민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들이 박 노인을 살해하고 이제는 그의 모든 유산마저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준은 밤이에게 속삭였다. 밤이야, 이제 때가 됐어. 가방. 그 순간 밤이가 민준의 품에서 벗어나 이성호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창고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밤이는 이성호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이성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밤이는 이성호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녀석의 발톱은 이성호의 바지를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성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이런 미친 개 같은 이라고 이성호의 부하들이 밤이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밤이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밤이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이성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노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박노인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밤이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밤이의 끈질긴 공격에 이성호는 마침내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다. 툭 서류 가방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사이 민주는 이성호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빼앗았다. 젠장 내 가방을 내놔. 이성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다. 윙!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구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다. 늦은 밤 고요한 도시 외곽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이성호와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경찰 특공대가 창고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성호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이성호는 창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서류 가방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이성호와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다. 이성호는 마지막까지 이 개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밤이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밤이는 민준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박노인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밤이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민준과 밤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오는 순간이었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이성호 일당을 연행해 간 후 김민준의 낡은 자취방 지하실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어지럽혀진 미술품과 장비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민주는 밤이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박정우 경사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밤이는 민준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어요. 밤이가 찾아낸 웹사이트 정보, 사업 노트, 그리고 이성호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된 횡령 및 살인 증거들은 결정적이었죠. 녹음 파일에는 이성호가 박노인을 살해하고 불법 자금 세탁 및 위조 예술품 거래를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성호는 박노인의 죽음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거예요. 그는 살인, 불법 자금 세탁, 위조 예술품 거래,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어요. 박 노인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어요.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민준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박 노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민준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죠. 민준은 박 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성호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바미의 희망 재단을 설립했어요. 이 재단은 바미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예술품 보호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어요. 또한 부당하게 재산을 잃거나 고통받는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죠.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민준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박 노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박정우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어요. 그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민준과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죠. 그는 바미의 희망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바미가 가져온 금속 조각과 박 노인의 사업 노트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바미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이성호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박 노인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어요. 바미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죠.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밤이 되면 녀석은 민준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민준은 바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바미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민준은 이제 바미가 밤에 짖지 않고 꼬리만 살랑거렸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녀석은 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 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박 노인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거예요. 바미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박 노인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민준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죠. 민준은 바미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죠.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민준과 바미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김민준 기자와 그의 충직한 반려견 바미의 이야기는 낡은 버스 정류장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어. 이성호 사장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바미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지. 민준은 억울한 진실을 밝힌 기자로, 바미는 노인의 명예를 되찾은 영웅견으로 불리며 존경받았어. 김민준은 바미의 희망, 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어. 재단은 박 노인처럼 부당하게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바미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예술품 보호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지. 또한
부당하게 재산을 잃거나 고통받는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어.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민주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박노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 박정우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어. 그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민준과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지. 그는 바미의 희망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어. 그의 사무실 벽에는 바미가 가져온 금속 조각과 박노인의 사업 노트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 바미는 민준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어.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지. 바미는 버스 정류장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어. 민주는 매일 아침 바미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 바미야, 내 덕분에 우리 박노인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알게 됐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바미는 민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어.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어. 매년 봄, 재단은 박노인이 매일 버스를 기다리던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바미의 희망버스 축제를 개최했어. 이 축제는 바미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박노인의 명예를 추모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였지.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류장을 찾아와 민준과 바미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어. 민준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바미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어. 세월이 흘러 바미는 민준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민준은 바미를 박노인이 잠든 묘지 옆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어. 그곳에는 바미가 파헤쳤던 금속 조각과 박노인의 사업 노트 사본, 그리고 기다림으로 진실을 밝힌 영원한 희망의 별이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어. 묘비 옆에는 민준이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바미의 헌신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었어. 민준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바미의 희망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 그는 매일 아침 바미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어느 맑은 날 오후, 민준은 바미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어.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 그는 바미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 바미야, 네 덕분에 우리 박노인 할아버지가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나의 영원한 친구.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어.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바미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지. 그의 낡은 자취방은 이제 폴민준의 기록광투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어. 민준과 바미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지. 바미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박노인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준 영원한 희망의 상징으로 기억될 거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민준 기자님과 바미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